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10월 3일자 수업이 되겠습니다. 이 수업을 반드시 들어주셔야 되는 이유는 듣기만 하면 안 되고요.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수업을 이렇게 들으면서 정리를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간고사 시험에서 오늘 강의가 분명히 나옵니다. 두 문제 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놓아야 이 동영상을 보면서 시험을 볼 수는 없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우리 뭐 핸드폰이든 뭐 또 컴퓨터든 시험 시간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들은 모든 것들을 뭐 프린트를 해오든지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오픈북 테스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드시 이제 가지고 오셔야 되고요. 그래서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오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수업 열심히 들어주시고 정리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업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오니아 지역에서 지금의 그러니까 터키 서쪽 끝이죠. 그 당시에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학생들 중에 그런 질문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우리가 흔히 이제 그리스 로마 문화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리스 문명이었죠. 그 당시에 아직 로마 문명은 탄생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이제 BC 7에서 6세기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 전, 그 당시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아직 이제 사실 로마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태동 전이었고, 그 당시 로마는, 그냥 조그만 마을이었죠. 그 당시 조그만 마을이었습니다. 그 당시 최고 문명을 구가하고 있었던 곳은 그리스, 그리고, 이집트를 포함한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이집트하고 중국도 아직 그 헬라 문명에 버금가는 그런 화려한 문명을 꽃피우지 못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죠. 역사적인 사실이 그렇습니다. 가장 오래된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영향을 받은 것이 그 이오니아를 중심으로 한 이제 이오니아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헬라 문명 이렇게 되겠는데, 그 이오니아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그 질문을 한다 그러죠. 그 당시에 터키 사람들이었냐? 왜냐하면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이오니아 문명이 꽃을 피웠으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거기 살던 사람들이 터키 사람이었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뭐 그 저 동쪽에서 사실 뭐 터키 민족이 어디로부터 왔냐 이것도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닌데 분명한 것은 이제 동쪽으로부터 차츰차츰 이제 민족의 이주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뭐 터키 사람이 헬라 사람이 그리스 사람이냐 이런 질문은 사실은 시대착오적인 질문이고요. 그 당시에 지금 터키 사람들은 터키 반도에 살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참 이것도 사실 어려운 문제가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우리 한반도에 이렇게 어떻게 생각해보면 갇혀서 지낸 겁니다. 근데 문명사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민족처럼 이렇게 갇혀 지낸 민족이 그리 많지도 않아요.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유럽 대륙이라고 그러거든요. 유럽 대륙이라고 그럽니다. 반도가 아니잖아요. 사방팔방으로 열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활발하게 옛날부터 활발하게 민족의 이동이 이루어졌고 그러면서 이제 민족들이 그 유전적으로 섞이게 됩니다. 그 이제 민족이 우리는 이제 단일 민족에 대한 생각이 분명한 반면에 유럽으로 갈수록 그 단일 민족에 대한 생각이 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
긴 역사를 거치면서 이제 잘 이게 피가 섞이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터키를 가보게 되면, 뭐 터키는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라 그래서 저는 가보진 않았습니다만은, 터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터키 사람들하고 이제 좀 가깝게 지낸 건 아니고요. 터키 사람들 만나서 이제 많이 대화도 나누고 이제 그랬습니다만은,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터키 사람들은 아주 잘 섞였다. 잘 섞여서, 이제 아랍인처럼 생긴 사람도 있지만, 서양 사람, 종을 딱 보면 서양 사람이네? 백인이네? 이런 느낌을 주는 사람도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어떻게, 뭐 터키 민족은 이런 거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다는 얘기인 거죠. 어쨌든 터키 서쪽 끝에 이오니아 지역이 있었고 그 지역을 이오니아 지역이라고 옛날에 그랬고 거기서 소위 말하는 자연과학의 뿌리가 이제 거기에 있고 거기서 이제 자연과학이라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흐름이 태동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사람이 탈레스였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물질 세계의 근원이 무엇인지 물었던 그 아주 중요한 사람인 거죠. 그리고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또 뭐 분류법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그 이제 분류 작업만 한 것이 아니라 뭐 실험만 없었어요. 그 당시 실험은 못했습니다. 당연히 이해가 되죠. 실험을 못할 수밖에 없죠. 뭐 도구가 있어야 실험을 하는 것이고 무슨 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반응 물질도 필요하고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실험을 하지 못했을 뿐이지 관찰을 통하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관찰을 통하고 그 다음에 법칙을 발견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관찰, 분석을 통해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설명하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방법을 가리켜서 흔히 귀납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역법, 귀납법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연역법이라는 것은 위로부터 설명을 하는 거죠. 사람 그냥 죽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철수도 죽고 영희도 죽고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지. 이게 연역법이라면 귀납법은 뭐냐면 사람이 죽는지 알아? 그게 어떻게 법이 될 수가 있어? 법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그래서 개별자에서 시작하자는 거죠. 보니까 영희도 죽네, 철수도 죽네, 할머니도 돌아가셨고 할아버지도 돌아가셨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죽어. 그러니까 나도 죽겠네. 요게 이제 귀납법인데 말하자면 이제 이런 이제 분석적인 방법이 그 당시에 그리스 지역에서 처음 태동했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정신이 과학 발전의 토대를 이루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반론을 제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꼭 그 저기 그리스에서만 있었냐? 왜 그 동양 문명에는 그런 게 없었냐? 동양에서도 과학이 발전했다. 이렇게 이제 반론을 제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맞습니다. 동양에도 과학이 있었죠. 우리나라에도 우리 여기 저기 아산에 보면 장영실 박물관이 있거든요. 과학자 아닙니까? 또 홍대용이라는 그 위대한 우리나라에서는 위대하죠. 뭐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 대단히 위대하다고 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천문학을 연구한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과학자가 있다. 과학적 성과물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화약도 동양 문명에서 나왔고 종이도 마찬가지고 뭐 자기도 그렇고 우리 동양 문명이 만든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과학적 성과였거든요. 자, 맞습니다만은 제가 얘기하는 거는 어떤 큰 흐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과학적 사고 흐름, 큰 흐름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랄까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와도 세차게 내리는 것과 간헐적으로 조금 내리는 것은 다른 겁니다. 간헐적으로 조금 내리면은 뭐 식물은 살 수 있죠. 그러나 그걸 가지고 이 댐을 채우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각 물줄기의 크기가 다른 거죠. 예를 들면 시냇가 있잖아요. 시냇가에 어, 시냇가에 상괭이 같은 그 어류가 들어와서 살 수는 없거든요. 커야 됩니다. 커야 그게 이제 가능한 것이고, 마찬가지로 과학 정신, 정신이 돼서 큰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이제 흐름을 어디서 만들어냈냐가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흐름은 분명히 이제 그 그리스에서 시작된 것이 분명하고, 그리고 거기서 엄청난 큰 흐름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뭐 말하자면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인문계 정신, 그 다음에 이공계 정신, 그 두 개 정신, 쉽게 말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인문학적 정신과 과학적 정신, 그쪽으로 이제 양 갈래로 이제 차츰 발전하게 되는 거죠. 자, 물론 이제 그리스에서 이제 시작이 됐고, 유럽에서 이런 과학 문명이 화려하게 나중에 꽃피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게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건 아니고요. 그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이 사실 오랫동안 잊히게 됩니다. 서양 역사를 보게 되면 이제 플라톤이 득세를 하고, 플라톤과 함께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플로틴 다 같은 사람이라 했어요. 이 사람이 득세를 하면서 연역적인 사고가 주류를 이루다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탈레스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사상은 잠시 이제 뒤로 물러나게 되죠. 주목받지 못하다가 르네상스 시대는 AD 14세기, 그러니까 1300년대에 이제 르네상스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 르네상스는 중세 기독교에 대한 반발이라고 할 수도 있죠. 중세 기독교에 대한 반발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르네상스의 모토가 무엇이었냐면 아드 폰테스라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샘물로, 직역하면 샘물로인데 사실은 원전으로라는 뜻입니다. 아드 폰테스는 뭐 라틴어인데 뭐 그냥 우리나라 말로 그냥 아드 폰테스 그냥 그렇게 알고 계셔도 됩니다. 뭐 스페링도 쉬워요. 아드는 A, D, 아드잖아요. 폰테스는 F-O-N-T-E-S. 그래서 아드 폰테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원전으로라는 이 표가 이제 뭘 얘기하냐면, 그 그리스 고전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중세에 대한, 기독교가 다스리고 있었던 중세에 대한 이제 염증을 느끼게 되고,
그거는 저도 충분히 인정하는 바입니다. 제가 목사지만 그 당시 교권이 정치와 손을 잡고 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교회가 타락했던 거죠. 타락해서 정치를 등에 업고서 온갖 그 만행을 이제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성직자들이 부유해진다든지 교회가 부유해진다든지 또 그러다 보면 이제 세금을 당연히 다 많이 걷게 되고 그리고 화려한 이제 성당을 지으면서 이제 면벌부 혹은 면죄부 뭐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이제 판매를 하게 되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염증을 느끼고 여긴 답이 없다 생각을 해서 그러면 답이 어디 있을까 찾아보니까 가장 자유로웠던 인간 정신이 가장 자유로웠던 시대가 그리스 시대였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옛날에 그 원전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바로 이제 르네상스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리스 문헌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그리스 사상가를 재발견하게 됩니다. 원래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새롭게 재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제 그동안 중세 천년의 방법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제 학문이 발전하게 되는데 중세 천년은 말씀드린 것처럼 플라톤 그다음에 그 플로티노스가 대세였다면 물론 이제 뭐 그 몽땅 그랬던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경우는 그 시대에 이제 또 아리스토텔레스를 가지고 이제 신학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어찌 됐든 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대세는 아니었던 시대에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이제 학문을 연구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탈레스나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재조명하게 되고 이제 드디어 귀납적으로 학문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자연을 관찰함으로써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실험도 시작이 됩니다. 관찰, 실험 그리고 증명이 이제 학문의 점점 대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갈릴레이 같은 경우도 결국은 사실 뭐 망원경으로 관측을 한 겁니다. 관측을 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연역법이 대세였으니까 태양이 지구를 돌아. 그게 사실이야. 거기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귀납법 같은 경우는 그걸 어떻게 아는데? 확인해 봤어? 증명해 봤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질문하는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고 그리고 진짜 그런지 아닌지 검증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있던 권위에 대한 일종의 반발이었던 거죠. 이제 우리가 기존 질서, 체계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질문이 가능해지는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건데 사실 이제 뭐 그 이후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그 중력의 법칙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뉴턴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뉴턴이 진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제 중력의 법칙을 생각해냈느냐 여기에 대한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뭐 지어낸 얘기다 허구다 뭐 얘기는 많아요. 알 길은 없죠. 알 길은 없는데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질문이 기발한 겁니다. 이게 뉴턴의 질문은 정말 기발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사람은
생각할 수 있는 유의 질문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 그럼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졌어요. 그럼 땅으로 떨어지죠. 어디로 떨어져? 예. 근데 뉴턴이 보니까 땅은 사실 좁아요. 공간은 훨씬 더 크거든요. 아니 공간으로 날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 왜 떨어져? 이제 이런 아주 독특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자 여러분이 나중에 아기를 낳았다 칩시다. 아기가 7살짜리, 8살짜리, 7살, 8살이 됐어요. 근데 그 아이가 여러분에게 엄마, 아빠, 왜 물건은 떨어지는 거예요? 왜 하늘로 솟구치지 않아요? 왜 좌우로 날아가지는 않죠?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보통은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공부나 해. 라든지 아니면 뭐 그냥 무시하고 뭐야 얘는 그러면서 이제 무시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뉴턴은 그런 질문을 했고 그리고 법칙을 발견해내는 거죠. 자, 법칙과 이론은 다른 겁니다. 법칙과 이론은 달라요. 자, 예를 들어서 빅뱅 이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근데 중력 이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중력 법칙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이론과 법칙의 차이는 뭘까요? 이론이라는 거는 바뀔 수 있어요. 바뀔 수 있는 게 이론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화론도 theory거든요. 그러니까 법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뀔 수 있는 겁니다. 더 나은 이론이 제시가 되면 폐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론인 겁니다. 근데 법칙은 뭐냐면 이거는 뭐 새로운 이론이 나온다 그래서 바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법칙이니까. 그러니까 중력의 법칙은 뭐냐면 사실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가 끄는 힘을 갖는다는 생각을 아무도 못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못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면 나도 질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사물을 끄는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근데 굉장히 미약하죠. 왜? 내 질량이 얼마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경험 세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경험 세계라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게 그 태양계 이렇게 범위가 커지게 되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자, 지구는 워낙 질량이 뭐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상당한 끄는 힘을 갖게 되는 거죠. 중력을 잡아다니는 힘이잖아요. 잡아다니는 힘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을 붙들어 둘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별을 중심으로 작은 별이 이렇게 마치 끈이 안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끈이 달려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공전을 하고 자전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 힘을 처음 이제 제대로 발견하고 설명해낸 사람이 뉴턴인데 뉴턴이 그냥 단번에 이것을 해낸 것이 아니고요. 사실 그 이전에 이런 흐름을 풍토를 만들어 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양 같은 경우는 이제 사고 방식이 이렇게 그 선생님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뭐 이런 성향이 굉장히 강했고 또 그대로의 장점이 있습니다만은 서양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질문하고 그 다음에 검증하고 이런 이제 과학적인 자세였던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연구가 가능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런 연구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낳게 되는 그런 배경을 토양을 만들어 준 거죠. 그리고 그
시발점은 바로 그리스였다 라는 것이 이제 사실이고 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녹화 강의는 1시간이 25분입니다. 50분이 아니고 제가 게을러서 요만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만큼만 하는 거고 더 해봐야 여러분 힘드니까 그런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두 번째 강의 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